2023년 12월 일본을 뒤집어 놓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물류업계 1위 기업 NX익스프레스가 자국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본 전국 지방항 30개 거점과 부산항을 잇는 정식 해상 운송 서비스를 개시했죠. 일본에는 도쿄항, 요코하마항, 고베항 등 해운 강국답게 쟁쟁한 항구가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화물을 자국 항구가 아니라 바다 건너 부산에 맡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과 일본 지방항 사이에는 주 130편의 컨테이너 정기편이 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자기네 항구를 놔두고 부산항에 의존하기 시작한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본의 위기가 어떻게 부산의 무기가 됐는지 그 진짜 그림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2024년 4월 일본 전역에서 하나의 법이 시행됩니다. 트럭 운전사의 연간 시간 외 근무를 9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었죠. 취지는 좋았습니다. 일본의 트럭 운전사들은 오랫동안 혹사당해 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한밤중에야 짐을 내리고 한 달에 쉬는 날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죠. 정부가 나서서 근무 시간에 칼을 그은 겁니다. 이제 그만 쉬게 하겠다. 누가 들어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일본 물류의 숨통을 조여버렸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운전사가 이미 모자랐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트럭 운전대를 잡으려 하지 않았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현직 운전사들은 해마다 은퇴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만 느는 구조. 거기에 근무시간 상한까지 얹혔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나를 수 있는 짐의 총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일본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습니다. 법 시행 즉시 14%의 육상 운송 능력 소멸. 2030년에는 34%가 사라집니다. 34%.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일본 전체 화물을 3개로 나눠 보십시오. 그중 하나는 실을 트럭을 찾지 못합니다. 공장 창고에 물건은 쌓이는데 실어 나를 차가 없는 겁니다. 6년 뒤에 일본입니다. 도요타 부품이 공장 앞에서 멈춰 섭니다. 편의점 선반이 비기 시작합니다. 택배가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물류가 멈추면 일상이 멈추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2024년 문제라고 부릅니다. 트럭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남은 선택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배로 짐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여기서 숫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혼슈 북쪽 끝 아키타현, 쌀로 유명한 농업지대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로 보내려면 먼저 큰 항구까지 옮겨야 하죠. 아키타에서 도쿄항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트럭에 실어 보내는 비용, 약 540만 원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고 기름값에 통행료에 운전사 인건비까지 거리가 곧 돈입니다. 같은 컨테이너를 아키타 항에서 배에 실어 부산으로 보내면 얼마일까요? 약 290만 원. 같은 짐입니다.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컨테이너인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정부가 보조금 몇 푼 얹어준다고 메울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트럭 한 대가 반나절 달려야 닿는 도쿄항과 배 한 척이 하룻밤이면 닿는 부산항. 운송수단 자체가 다르니 비용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산이었을까요? 일본 바로 옆에는 중국 상하이도 있고 대만의 가오슝도 있습니다. 가까운 항구는 부산만이 아닙니다. 부산이 선택된 데는 해운의 원칙이 작용했습니다. 바다 위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모든 항구에 일일이 들르지 않습니다. 한 곳에 짐을 잔뜩 모아놓고 거대한 배 한 척으로 한꺼번에 옮겨 싣죠. 이걸 환적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구나 광주에서 뉴욕에 가려면 김해공항에서 바로 갈 수 없죠. 인천공항까지 와서 큰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바다 위에서 그 인천공항 역할을 하는 곳, 부산입니다. 인천공항이 아시아 항공의 허브인 것처럼 부산항은 아시아 해운의 허브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 500개 이상의 항구와 직접 연결돼 있죠. 매일 수십 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부산을 거쳐갑니다. 이 연결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GM이 소속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이 동맹 하나만으로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미 노선이 10개입니다. 여기에 제미니 동맹, MSC 독자 노선까지 합치면 20개 이상의 정기 서비스가 부산에서 북미를 향합니다. 경쟁자 상하이는 어떻습니까?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로수는 부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항로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음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는 뜻이죠. 화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맡겼는데 사흘 뒤에야 배가 뜨는 항구가 있고 내일 바로 실을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2025년 실적이 이 구조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부산항은 역대 최대 2,488만 TEU를 처리했습니다. TEU는 컨테이너 하나를 세는 국제표준 단위입니다. 이 물량 중 57%, 1,410만 TEU가 환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와서 부산을 거쳐 또 다른 나라로 간 짐이죠. 부산에서 출발한 짐보다 부산을 스쳐간 짐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 최대 기록 경신. 부산항은 자기 짐을 나르는 항구가 아니라 세계의 짐을 갈아 싣는 항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일본의 트럭이 멈추자 가격의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540만 원짜리 육로 대신 290만 원짜리 해로. 그 해로의 도착지에 세계 최대 수준의 환적 허브가 기다리고 있었죠. 가격과 구조 두 가지가 맞물린 겁니다. NX 익스프레스가 일본 전국 30개 거점에서 부산까지 정기 해상 서비스를 연 건 이 두 힘이 겹친 결과입니다. 돈이 갈 곳을 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돈 문제라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트럭비가 비싸니까 배를 택했고 부산이 싸고 빨랐으니까 부산을 골랐다. 논리적이죠.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비용보다 더 무서운 이유 때문에 부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일본 본토가 통째로 멈추는 날, 그날을 대비해 마지막으로 쓸 항구를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 항구가 부산입니다. 2025년 1월,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 향후 30년대 발생 확률 80%, 이후 재산정에서는 60에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난카이 해곡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남쪽 태평양 바닥에 깊은 도랑 하나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유라시아판과 필리핀 해판이 맞부딪히는 경계선이죠. 이 도랑을 따라 거대한 지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마지막으로 터진 게 1944년과 1946년입니다. 쇼와 도난카이 지진, 쇼와 난카이 지진 두 번에 걸쳐 일본 남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 주기의 절반을 이미 넘긴 겁니다. 확률이 80%라는 건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의 문제라는 뜻이죠. 이 지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앙 예상구역 위에 일본의 항구 5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도쿄항,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고베항. 일본 수출입의 70%를 이 5곳이 담당하고 있죠. 이 항구들이 한 번에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요타의 부품이 항구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소니의 완제품이 해외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항만 시설이 복구될 때까지 몇 주, 길면 몇 달. 일본 무역의 70%가 그 기간 동안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BCP,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토가 흔들려도 회사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비상 매뉴얼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 불이 나면 가족이 어디서 만나자고 미리 정해놓죠. 학교 앞이든 공원이든 한 곳을 약속해 둡니다. 기업이 그걸 항구 단위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공장이 무너져도 물건을 빼낼 수 있는 항구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상 매뉴얼에 적힌 대피 항구가 일본 아니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일본 무역 관계자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항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한국 매체가 포장한 말이 아닙니다. 일본 측이 스스로 꺼낸 말이죠. 자국의 주요 항구 5곳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에서 화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브. 그 허브가 바다 건너 부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NX 익스프레스가 비상 대비용으로만 쓰던 부산 연결망을 정식 상용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전국 2130개 거점, 1050가의 창고, 이 네트워크를 부산 하나에 연결한 겁니다. 비상용 백업이 일상 서비스가 된 겁니다. 만약에를 대비하던 항구가 매일 쓰는 항구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황당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일본 지방 정부들이 자기 지역 항구를 살리려고 화주에게 보조금을 줬습니다. 제발 우리 항구 좀 써달라.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방 항구가 죽으면 항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배후 도시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화주들은 그 보조금을 어디에 썼을까요? 부산행 뱃삭을 깎는 데 썼습니다. 일본 지방정부가 자기 항구 살리라고 준 돈이 부산항을 키우는 데 쓰인 겁니다. 일본 납세자의 세금이 부산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죠. 보조금의 역설입니다. 일본 중앙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부산을 경유하면 화물 지연이나 분실 위험이 크다는 부정적 정보를 유포했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화주를 겁주려 한 겁니다. 하지만 부산항의 항만 효율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실적 앞에서 소문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자본까지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미쓰이 창고가 482억 원을 투자해 부산에 커피 생두 가공 복합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고도 제한이 40m에서 60m로 완화되자 바로 움직인 겁니다. 현재 한국 커피 수입의 10%를 이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0%까지 확대. 화물만 오는 게 아니라 가공 공장까지 따라온 겁니다. 2026년에는 국제 해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에서 일본 기항을 제외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 동맹이 일본 항구를 건너뛰기로 결정한 겁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본 니이가타와 하치노헤의 나라가 세미나를 열었죠. 부산으로 보내시면 물류비 30% 절감됩니다.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막았습니다. 화주들은 그 돈으로 부산 행표를 끊었습니다. 흑색 선전으로 막았습니다. 실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해운 동맹이 일본을 빼자 부산이 직접 일본에 찾아갔습니다. 결국 일본 물류업계 1위 기업이 스스로 부산 서비스를 열었죠. 시장 앞에서는 애국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부산이 이긴 것 같습니다. 일본을 끌어당기고 돈도 자본도 흘러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산이 잡고 있는 건 기존 바닷길 위의 우위입니다. 그 바닷길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요? 얼음 밑으로 새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 길 위에 한국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바닷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에 컨테이너선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유럽행 화물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죠.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통과할 수 있는 선박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세계 무역을 떠받쳐 온 두 개의 길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지구 꼭대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입니다.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로 가면 약 40일이 걸립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 지중해를 건너는 경로죠. 같은 구간을 북극 항로로 가면 약 20일, 딱 절반입니다. 한 달 반 걸리던 길이 보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항해 거리가 짧아지니 연료비도 30% 가까이 절감됩니다. 시간과 돈, 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동시에 줄어드는 항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배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북극 항로를 통과한 선박이 103척. 이 가운데 컨테이너선만 15척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선 한 척은 중국에서 영국까지 20일 만에 주파했죠. 그러면 이 새 길 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북극 바다는 얼음이 떠다닙니다. 일반 화물선은 들어갈 수 없죠. 얼음을 깨며 앞서가는 배가 있어야 합니다. 쇠빙선입니다. 레오시아. 45척 이상의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력 쇠빙선만 8척. 중국도 3척에서 4척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상업용 쇠빙선 0척입니다. 러시아 45척, 한국 0척. 새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우리만 차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차들은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도로 입구에서 서 있는 셈이죠. 여기서 더 불안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항구들. 지금은 화물을 부산에 빼앗기고 있지만 이 항구들은 북태평양과 북극을 잇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에 유리한 위치죠. 지금은 부산이 일본 화물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북극 시대가 본격화되면 일본 항구들이 위에서 화물을 다시 낚아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산이 쌓아온 우위가
새 바닷길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우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을 떠나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부산 안에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새로 만들었죠. 2026년 업무 계획에는 이 한 줄이 박혀 있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정부가 공식 문서에 북극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 실제로 배가 뜹니다. 부산의 선사 펜스타라인이 3,000 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섭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북극 컨테이너 운항입니다. 2,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동항로를 왕복하는 여정이죠. 정부는 쇠빙선 건조 시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50에서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상업운항 개시가 목표입니다. 시범운항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해신항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21개 선석을 갖춘 AI 기반 무인 하역 메가포트를 조성합니다. 부산 옆에 완전히 새로운 항구를 짓는 겁니다. 차세대 쇠빙경 우선도 준비 중입니다. 총 중량 16,560톤. 한화오션이 건조를 맡아 2029년 인도 예정이죠. 영척이던 쇠빙선이 첫 한 척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올가을 첫 배가 북극 바다 위에 뜹니다. 늦었지만 출발은 시작됐습니다. 올가을 부산을 출발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북극 바다를 가릅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 배가 왜 떠야 하는지 이제 전체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본의 트럭이 멈추자 가격의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540만 원짜리 육로 대신 290만 원짜리 해로. 부산은 싸고 빠른 항구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했죠. 일본의 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는 부산을 한 단계 더 올려놓았습니다. 5 항구가 동시에 멈추는 날, 화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허브. 부산은 대체할 수 없는 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우위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바닷길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수에즈를 지나 말라카를 거치는 지금의 해상 루트 위에서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 화물이 부산을 거쳐 유럽으로 북미로 나가는 건 이 루트 위의 이야기죠. 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는 순간 이 전제가 바뀝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되면 허브의 위치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부산이 쌓아온 모든 우위는 새로운 전제 위에서 다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를 리 없죠. 2026년 1월 부산 관격시장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놈 북극해로 나가는 관문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북극 심해항 개발 예정지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부산에서 알래스카까지 뛰어간 겁니다.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알래스카는 태평양과 북극해를 잇는 교차점이 됩니다. 그 교차점에 부산의 이름을 먼저 걸어두겠다는 뜻이지요. 지금의 부산이 남쪽 바닷길의 허브라면 다음 부산은 북쪽 바닷길까지 잡아야 합니다. 일본의 위기가 부산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부산의 가격이 빛났고 지진이 두려워지자 부산의 위치가 빛났죠. 하지만 그 무기로 다음 판까지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 무기는 얼음 위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왜 자기 항구를 놔두고 부산행 배를 띄웠는가? 답은 3겹이었습니다. 첫째는 돈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바다가 열렸고 부산이 절반 값이었습니다. 둘째는 생존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대지진 앞에서 부산은 마지막 대피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바닷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청춘이던 시절 부산항은 작은 무역항이었습니다. 연안 화물을 나르고 원양어선이 드나들던 곳이었죠. 그 부산이 지금 일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일본일 위이 기업이 스스로 30개 거점을 부산에 연결했고 일본 자본이 공장을 짓고 일본 정부가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한 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가을 그 부산에서 얼음바다 위의 첫 항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야기이기도 하죠. 부산이 북극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